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요즘에 더글로리가 원체 인기가 많으니까 그 후일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도현 씨 캐스팅할 때 김은수 작가가 망해도 내 작품에서 망하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더글로리를 보기 전에 생각했던 복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거, 그 후일담,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권에서 더글로리를 봤을 때의 시각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봤을 때 시각이 또 다른 거예요. 와,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까? 그러면요, 개그맨이 만드는 정색하고 만든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편견 없이 그냥 그 작품만 볼 수 있을까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는 문화다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께서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화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경규 씨가 처음에 꽤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는 문화다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사요정 김세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분들도 전직을 참 많이 하시던데. 전직이요? 예, 뭐 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기관이나 뭐 정부의 대변인으로 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기업체의 그 홍보실로 가시는 네. 분들. 기자분들이 웹소설을 쓰시기도 하고. 웹소설 쓰시는 분도 있으시죠? 예, 있으시고. 전업 작가로 전직하시는 하셔서, 유명한 분들 또 많이 성공하신 계시고. 분들도 계시고. 네. 김성훈 기자는 전직을 하신다면 아니면 투잡을 하신다면 글쎄요, 어떤 걸 배우? 하면 좋을까요? 네? 배우? 배우요? 배우요? 아니 그 연기파 네, 뭐 배우. 연기파 배우도 있으니까요. 꼭 이정재 씨만 주인공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연기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연기 너무 좋죠. 기자 출신 배우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나가는 거 자료화면으로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연기만큼 재미있게 전해주세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쉽게 전하기 힘들겠는데요. 키워드 검수완박? 네. 검수완박 키워드 워낙 또 화제였는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성사됐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회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23일입니다. 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9명 중에 5대4로 나눴다는 건 그만큼 또 의견이 팽팽하게 아슬아슬했다는 거죠. 갈렸다는 서로? 걸 좀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5명의 다수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검수완박 입법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가 사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법무부 검찰은 영장심사의 주체로 검사를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수 의견은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는 있지만 이는 강제 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법은 괜찮은데 그 과정이 조금 이상했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건 아니다.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주장한 건 그거잖아요.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한테 고유로 부여한 거다. 헌법재판소 무슨 소리야. 네. 우리가 골고루 나눠놓은 건데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지 꼭 검찰이 해야 되는 법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준 건데요.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 법 시행과 이후에 뭐 시행령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괜찮아요? 뭐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뭐 권한쟁의 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가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네. 현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반대 의견이 또 4명이나 나왔으니까 반대 의견 그것도 관련해서도 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헌법상 기능적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협력과 통제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내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회견을 취소해야 한다고 사실 판단을 했는데 5명의 다수 의견에 밀려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검수완박법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에도 사실 엄청 큰 이슈였습니다. 아이고. 네, 뭐 당적을 무소속으로 바꾸면서까지도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좀 촉박하게 흘렀던 경향이 있는데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는 좀 일부 영역에서 오히려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한동훈 법무부가 고친 수사 개시 규정 때문인데요. 이 새 규정은 검수완박법이 남겨뒀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사실상 넓혀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3천만 원 이상 뇌물 또는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붙였던 제한 규정이 사실 모두 사라졌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전보다 자유롭게 추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률이 하위 규범인 검수원복, 이른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헌재가 이날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검수원복 시행령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그대로 되고 네. 입법한 저 법안도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저 법안도 또 시행이 된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는. 그런데 이 논쟁들이 이루어지면서 너무 검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다라고 네.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요나라 그 태평성대의 대명사가 요순시대잖아요. 네. 그 요임금이 통치하시던 시대는 임금에 대해 잘 몰랐대요. 뭘 하는지 모르고도 정치를 몰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네.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과연 좋은가?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건 애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권한과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야 돼. 인상은 좀 찡그리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네, 비난하는 모습은 좀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견학 보내기 싫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계속 그러는 거 보여주는 거 아이들한테 네. 좋지 않은 것 같다. 공교롭게도 두 번째 키워드도 국회에서 또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양곡관리법이요. 저것도 네. 뭡니까? 초과된 쌀에 대해서 네.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3일 통과했습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169명, 네.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을 하게 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서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는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매입 비용 부담이나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좀 반대 의견을 계속 펼쳐왔었거든요. 양쪽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의 쌀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 있음에도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고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은 물론 그렇죠. 대한민국 식량 주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게 될 경우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아. 심화시킬 수 있고 네. 시장 기능을 저해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량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건 지지층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쌀이 초과 생산이 됐어요. 근데 저거 보관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북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북한에는 사실 그 이제 기아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내기도 했었는데 저게 계속 쌓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쌀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걸 정부 보조를 해서라도 지켜주고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회 통과가 됐는데 그럼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데 저 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키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가 사실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정부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서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또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이 언제 있었는지 좀 찾아보니까 2016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아직까지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3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삼권 분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반사 이거잖아요. 네.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도 존재하는 그렇죠. 거고 찬성하는 쪽도 존재를 하는 건데 양곡관리법은 사실은 딱 두 글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요? 의무. 네, 사실 정부는 과잉쌀 관련해서 늘 매입을 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의미 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땐 사고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으면 이래저래 피해서 안 사왔었던 건데 이거를 몇 % 이상이 초과가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게 양곡관리법 핵심 법안인 거거든요. 사실 저는 두 가지 입장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무라는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정부가 소화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 비용이라던가 보관 비용이라던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수요를 조절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값에 개입을 했다가 자칫 쌀값 폭등이라던가 쌀값 급락에 주범으로 또 정부가 찍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해외 쌀값이 출렁이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쌀값이 갑자기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국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라는 점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면서 과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반사를 할 수 있을지 반사를 하게 될 경우 또 맞닥뜨릴 다른 법안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정치적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가오는 또 내년 총선도 있기도 하고 농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죄송합니다. 농촌에서 쌀을 생산할 때 그것만은 지켜야 돼서 직불금도 하고 지금 하는 양곡 매입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쌀 소비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쌀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적자가 되는 거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좋은데 밀가루는 계속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쌀은 밥을 안 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져가지고요. 그렇죠. 그 쌀로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긴 하는데 잘 안 팔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밀가루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N수생인데요. 다 N수생이 많아진다는 건가요? N수생이 많아졌는데 특히 의대 관련해서 N수생이 급증했다는 의대 N수생이요? 최근 4년 동안 전국 의대 정시 모집 합격자 4명 중 3명이 이른바 N수생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4명 중에 3명? 지역 쏠림이 심각해서 합격자 절반 이상은 서울, 경기, 수도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시로 선발됐던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이었습니다. 진짜요? 강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책 연구단체인 교육랩 공공장에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고3 재학생은 21.3%인 1,096명에 그쳤습니다. 뭐 저희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뭐 현역, 뭐 이제 뭐 재수, 뭐 삼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역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렇게밖에 거고. 안 돼요? N수생 중에서는 재수생이 2,171명으로 42.2%를 차지했습니다. 삼수생도 무려 1,123명이나 됐고요. 많네요. 사수생은 690명이 됐습니다. 13.4%의 비율입니다. 네. 수능 성적 위주인 정시에서 N수생 강세가 재차 확인된 셈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쏠림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정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출신 지역을 따져보니까 서울이 36.7%, 경기가 19.1%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네. 서울, 경기를 합치니까 55.8%로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고3 재학생 비율이 전국 대비 16.7%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수 대비 무려 2배가 넘는 수치가 의대에 진학을 한 건데요. 서울, 경기 다음으로는 전북 지역이 7.3%, 부산이 7%, 대구가 6.9%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습니다. 네, 이거는 의대에 가는 정시 모집 합격자 중에서 네 명 중에 3명이 N수생이라고 하는데 정시가 이제 성적만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공부를 여러 번 한 N수생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수도권 쏠림, 저는 수도권 쏠림이라기보다 서울의 쏠림 현상이 네.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서울이 1,000만 정도 되잖아요. 네. 1,000만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안 되는데 정시 모집 합격자 중에서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36.7%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N수생, 네. 대도시 강세에 밀려서 고3 출신 의대 정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못한 드리면 지역도 생길 수 있어요. 2023학년도 기준으로 네. 인천과 충북 출신 고3 가운데 의대 정시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은 참고가 될 것 같은 게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네. 의대 지방대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입학 인원 가운데 최소 4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네. 돼 있거든요. 다만 정시에서는 이런 법률마저도 뚫고 서울 대도시 학생들이 강세를 보인 셈인데 강덕구 의원은 정시 의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은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라던가 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재들이 의대만을 희망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좀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가잖아요. 특히 이과 계열에. 네네. 그런데 거기 과학고등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지 않고 의대에 쏠리는 것에 대해서 네네.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자꾸 하면 우리 지원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또 현실에서는 소아과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네, 특정 과에 쏠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다고 소비자들은 느끼는데 또 실제로 의대를 많이 보내는 건 또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좀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역에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소멸도 어느 정도 그렇고. 좀 부정할 수 없는 그쵸.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 지역에 있는 교육 어떤 인프라라던가 자사고라던가 특목고등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N수생, 사수생이 13% 넘는 그러니까요. 수치라는 점을 보고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맹목적인 어떤 그런 활동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전에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의대 입시반을 만들어서 의대 케어반이 있다니까요. 네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대 하나만을 위해서 만약에 달려갔는데 네. 소기의 성과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학창 시절을 본인이 복귀했을 때 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쵸. 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들판에서 놀았던 경험이 있는 시골 출신이라 네네. 그게 참 좋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네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